네. 9월 22일 멀스트리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성문입니다. 네, 저는 김혜민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냈을 여러분, 이제 곧 하루가 끝납니다. 참 험난한 하루였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이제 시장 정리 먼저 하고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이제 본 순서에서는 박병창 교보증권 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이제 FOMC가 있어서 금리 결정이 있었고 그게 오늘 시장을 좀 흔들었는데요. 우리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63%, 코스닥은 마이너스 0.46%. 뭐 개인들이 잘 받아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에서 600억 원 정도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하게 판 건 아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흐름을 보면은 7거래일 연속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추세는 꾸준했고 오늘도 어제 뭐 느낌 봐서는 많이 팔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팔았다. 그리고 오늘 기관이 2,800억 원 정도 판 것을 개인이 다 받아내 줬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이 정도에서 1% 안 되게 잘 막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지금 근심이 많아. 들다 보니까 좋지 않은 소식.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A만 오르고 뭐 10개 다 내렸다. 나머지는 삼성전자 이틀째 신저가, SK 하이닉스 86,000원, 네이버 카카오 신저가. 뭐 대형주들이 다 이렇게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으니까 우리 증시 전체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채권 시장도 영향 많이 미쳤는데요. 어제 FOMC. 뭐 채권 시장 저희가 잘 전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3년이 4%를 넘었어요. 장중에. 3년물 기준입니다. 4% 넘은 건 11년 만이라고 하고요. 뭐 지금 하는 총재가 아까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 빅스텝 할 우려도 있다. 영향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3년물하고 10년물하고 금리 역전이 된 상태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환율 볼까요? 환율. $1 환율. 환율 그래프 1,400원 뚫었습니다. 1,309.7원에 마감됐습니다. 13년 6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1,400원. 13년 6개월이요. 네. 2009년 3월 이후 1,400원 돌파. 역대 세 번째라고 합니다. 장중에는 1,413.4원까지 올랐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 원화가 약하다기보다는 달러 인덱스가 이제 111을 기록하면서 이게 뭐 달러 인덱스가 엄청 강했습니다. 제가 달러 인덱스 그래프는 준비를 안 했죠. 준비를 안 한 것 같네요. 이걸 한번 봐주실래요? 달러 있네요. 달러 인덱스 지금 이렇게 올라서 111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해서 이제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는 거는 다른 나라들의 환 가치도 함께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마지막에 있는 게 2021년. 그리고 그 뒤에 2022년이 나오는 건데 급격하게 오르는 그래프. 이쪽이 최근.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이고 지금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나쁜 거 아니다. 다른 환들도 다 같이 맥을 못 추고 있으니까 마음의 위안을 좀 받으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그래프를 잠깐 캡처를 해왔습니다.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은 더 안 좋았어요. 미국 시장 더 안 좋았습니다. 어제 뭐 당연히 안 좋죠. 미국의 FOMC 회의하고 그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미국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1.7%, 나스닥은 마이너스 1.79%, S&P 500은 마이너스 1.7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 안 되게 내린 거는 잘했다. 잘했다. 미국에 비하면 잘했다. 물론 이제 그 미국 시장 다음에 유럽 시장 열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 열리는 건데 유럽 시장은 1% 안 되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더 잘했다 우리보다. 우리는 근데 유럽도 최근에 되게 안 좋았으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유럽 얘기하지 맙시다. 뭐 유럽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인플레 확신할 때까지 긴축을 뭐 계속하겠다 이런 파월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대장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그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증시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4% 당연히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말에 4.4%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앞으로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될 가능성이 크죠. 미국채 시장 금리가 4% 넘었는데 지금 30년 모기지 금리 미국의 이제 30년 모기지 금리는 6%를 넘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뭐 말하자면은. 그렇죠. 근데 6%는 와 미국 사람들 어떻게 살지? 지금 저한테 대출 금리 6% 내라 그러면 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근데도 미국에 이렇게 막 이게 이렇게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어쨌든 그러게요. 우리나라 같으면 금리 6% 주택담보대출 6% 한다 그러면은 다 나와서 데모할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텐데. 그렇죠. 얼마만큼 또 올릴 거냐 이 얘기에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미국이 이제 이렇게 올리고 미국 주택금리 그 모기지 금리가 6%대 찍으면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양반이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양반이다. 네. 근데 야 미국은 부동산 시장 진짜 박살 나겠구나 이런 생각과 더불어 야 우리도 같은 길을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네, 최근에 제 주변에서 그 주담대 대출 금리 5%까지 올랐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5% 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미국의 이건 30년 금리고 또 이제 고정 금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높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평균이 이 정도니까 뭐 6% 평균 나오면은 7% 8%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변동으로 하면. 와, 미국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시황 소식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짚어봤고요. 저희가 뭐 썸네일로는 FOMC 얘기를 전해드리겠다 말씀드렸고 박병창 부장님도 곧 오실 텐데 그 사이에 잠깐 저희가 부동산 소식도 좀 전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지금 FOMC에 좀 묻히는 분위기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바로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규제 지역을 어디까지 뭐 축소할 건지 확대할 건지 이제 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안을 심의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표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이 표를 보면 오른쪽에 우선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서울 주변이네요. 그렇죠. 서울이 가장 빨갛고요. 그 이제 밖으로 갈수록 조금씩 옅어지죠. 네, 가장 빨간 곳이 투기 지역. 그 다음이 투기 과열 지구고요. 그 가장 자리에 노란색, 오렌지색 비슷한 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우선 어떻게 됐냐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투기 지역이 가장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곳이겠죠. 원래는 서울 15개 구 그리고 세종시까지 포함이 됐는데 옆에 보시면 투기 지역 해제된 곳 세종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빠졌어요. 투기 이번에. 지역이 아니다. 세종은. 맞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도 보면요. 여기에 서울 전 지역은 그동안에도 포함이 됐고 앞으로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으니까 서울은. 맞아요. 그런데 그 외에 인천, 연수, 남동구, 서구 여기 다 빠지고요. 세종시도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저 지역들이 이미 부동산이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지역 아닌가요? 그렇죠.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반값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까지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곳도 있는데요. 여기도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해제가 됐는데 수도권도 일부 있어요. 경기 안성, 평택, 뭐 양주, 파주, 동두천 이런 곳이 들어갔고요.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이런 곳 일부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해제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거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대출이 되죠. 그렇죠. 대출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은행에서 돈을 이제 담보로 빌려가지고 이 땅이나 주택을 살 수 있는지를 이제 갈라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이제 지역이죠. 취득세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어느 곳을 지정해서 해제했는지를 좀 보면 서울은 전혀 안 빠졌습니다. 지방이 대부분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좀 보면 서울 같은 수도권은 아직 주택 가격이 좀 높은 수준이고 또 하락 전환 기간도 아직은 길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아직 투기 지역에서 해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하락 폭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금리 상승 같은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대출 좀 해주고 그리고 세금 이제 취득세랑 뭐 이제 그 2주택 이상 보유할 때 이제 뭐 보유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빼주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 분위기를 바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기사들 분석을 많이 내놨거든요. 네. 보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그 하락 국면에 들어든 부동산 네.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는 이제 대출이 안 돼서 못 산다 이런 느낌이 네. 강한데 요즘에는 지금 사는 게 약간 부담스럽다.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은요 더 떨어질까봐 못 삽니다. 아 그렇군요. 네. 더 떨어질까봐 못 네. 샀다가 떨어지면 또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네. 네. 부동산 뉴스 더 하나 네, 더 하나 더 할까요? 네, 전해드릴까요? 네. 시간이 조금 아직 박병창 부장님이 도착 안 하셔서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오늘 많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다고 해요. 네. 바로 이제 구글이 올린 공지 하나 때문인데요. 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우리도 해당되는 건가요? 우리도 유튜버인데 지금? 맞습니다. 네. 저희도 넓게 보면 유튜버인데요. 네. 이런 공지를 올렸어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 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네. 국내 인터넷 생태계,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또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대 청원에 참여해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에게 네. 진짜 이 유튜버들이 연락을 직접적으로 한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가 뭔가요? 뭔지는 무슨 말이에요? 보시면 전혀 모르겠죠. 네. 망 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쉽게 뭐 SK 브로드밴드를 예를 들어 쓴다 네. 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내지만 이걸 통해서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네. 뭐 많은 인터넷을 합니다. 네. 그죠? 근데 사실 예전에는요. 이걸 고속도로로 치면 2차선 고속도로만 있으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네. 요즘에는 우리가 막 넷플릭스 같은 용량이 큰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4차선, 6차선 고속도로를 만들게 된 거예요. 투자비가 많이 들죠. 그렇죠. 망 사용료를 많이 SK에서 부담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SK 입장에서 뭐 SK, KT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LG 플러스. 네, 그렇죠. 우리 억울하다. 이거 우리가 넷플릭스만 좋은 일 원해서, 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원해서 구글만 이렇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사용자들도 물론 편익이 있지만 넷플릭스나 구글은 여기에 그냥 무료로 무임승차해서 올라타고 있다. 너네도 망 사용료를 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컨텐츠 사용자, 네. 컨텐츠 이용자도 도로 통행료를 내야 되지만은 컨텐츠를 공급하는 쪽에서도 비용을 내라. 맞아요. 너네도 어차피 여기 이 고속도로 사용하고 있는 네.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되게 그런 좀 의미예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이슈이기는 한데. 맞아요. SK와 네. 넷플릭스 사이에 소송이 있었고요. 네네. 이 소송에서는 사실 SK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법안까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세계 최초입니다. 한국에서 아 그래요? 망 사용료에 대한 의무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문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구글도 합세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요. 네. 망 대가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곳은 네요. 망 사용료를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구글과 넷플릭스 지금 보시면 안 네. 내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극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바보가 아닌데 왜 내고 있을까요? 네이버 카카오야 국내 네. 뭐 압력 때문에 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페이스북도 낼 만하니까 내는 거 아닐까요? 제 추론은 네. 구글과 넷플릭스만큼 망을 많이 사용하진 않는 걸로 보여요. 아. 왜냐면 거기서 긴 동영상을 보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유튜브와 그러니까 결국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네. 유튜브랑 넷플릭스는 동영상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트래픽이 엄청 많을 거고 그걸로 계산해서 네. 돈을 내면은 또 많이, 굉장히 큰 많이. 금액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구글이 이제 유튜브도 갖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하는 네. 말이 이 망 사용료를 우리가 통신사에 내게 되면 반대로 우리는 그만큼의 비용을 유튜버들한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한테 받는다고요? 네, 아니면 유튜브 사용자들에게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애매하네요. 네. 힘싸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한국 정부만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이 네, 네. 망 사용료 내는 그죠. 걸 의무화하는 게 유럽 상황을 좀 보시면요. EU 집행위에서 올해 말까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이 망에 무임승차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초안이 올해까지 만들어질 방침이라고 해요. 뭐 우리도 이제 그 유럽이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거 우리나라만 하고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야 한국 이상한 그렇죠. 나라다 이럴 테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보조를 맞춰서 네.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 알고리즘에서 배제하면 안 되는데 이런 예. 이런 사회적인 뉴스가 있다. 네,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 의견 표명도 안 했습니다. 네. 뉴스를 정리해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뉴스 요 정도 뉴스 정리였습니다. 네. 네, 뉴스 요 정도 정리하고 잠시 후에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과 함께 이제 전반적인 상황 지금 FOMC 이후에 주식시장 상황, 우리 시장 상황, 많은 시장 분들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값은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달러 값은 오전 9시 1,398원에서 출발하자마자 곧바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오름폭은 점점 커져 오전 11시 기준으로 1,408원까지 찍었습니다. 달러가 1,400원을 넘은 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영향이 큽니다. 한국과 같았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높아져 원화 대비 달러의 매력이 그만큼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개장하자마자 1% 넘게 떨어진 국내 증시는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4,000원대로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썼습니다. 오늘 경제 수장들이 모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달 금리 인상 때 0.5%포인트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라며 연말 미국 금리가 예상치를 벗어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율 안정 대책으로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투기 심리가 커지는 추세라며 일방적인 쏠림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 관심이 과도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다시 역전됐습니다. 뉴욕 김정은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시장 예상대로 이제 금리를 0.75%포인트 결국에는 올렸네요. 이번까지 하면은 3번 연속 이렇게 많이 올린 건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만큼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네, 이 3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 매우 이례적인데요. 미국이 제로 금리를 쭉 이어가다가 지난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불과 반년 만에 벌써 3%포인트나 금리를 올렸습니다. 1990년에 연준이 현재의 연방 기금 금리를 기준금리로 채택한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인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빨리 금리 올린 건 처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를 잡기 전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는 점을 못 박았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We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We are moving our policy stance purposefully to a level that will be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예, 지금 들으셨다시피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치는 2%대인데 얼마 전에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물가가 8.3% 올라간 걸로 조사됐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를 한동안 계속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뉴욕 증시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7%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이 0.75%포인트 인상은 사실 계속 예상이 됐던 건데도 이렇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건데요. 오늘 함께 발표된 연준의 점도표, 그러니까 이 향후 금리 인상 전망 때문입니다. 오늘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3%에서 3.25%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올 연말까지 이 금리를 4.4%, 내년 연말까지
내년까지는 4.6%까지 올리는 것으로 전망을 한 겁니다. 기존 예측보다도 훨씬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을 흔든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역전됐죠. 이렇게 되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위험이 커집니다. 사상 처음 4연속 금리 인상을 한 한국은행이 또다시 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근 수세에 몰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찾기보단 확전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하는 군 동원령을 내렸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다시 경고하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동원령이 전면적인 건 아니고 부분적인 거라고 설명했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 대상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Речь идет именно о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То есть призыву на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будут подлежать только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остоят в запасе.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 영토가 위협을 받는다면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주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This force was not designed to fight was not even put together in such a way as to fight a long war.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피바다 속에서 익사시키기를 원한다며 그 피바다 속에는 자국 군사들의 피도 포함된다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군 동원령은 러시아가 장교들과 다른 군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선 핵 위협과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 시작과 함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 사람이 선택한 매우 노골적인 전쟁이라며 유럽에 대한 핵공격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President Putin has made overt nuclear threats against Europe and a reckless disregard fo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또 서방 제재와 무관하게 러시아의 식량과 비료 수출은 허용돼 있다면서 러시아만이 세계 식량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미중 경쟁에 대한 입장도 직설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과 분쟁을 원하지도 냉전을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어떤 국가에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not seek a Cold War. We do not ask any nation to choose between the United States or any other partner. 중국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China is conducting an unprecedented concerning nuclear buildup without any transparency. Despite our efforts to beg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계속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전쟁에서 승자란 없다면서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거액의 불법 해외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점장 출신의 우리은행 직원을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전체 금융권에서 9조 원 넘는 수상한 해외 송금이 드러난 가운데 은행 관계자가 연루된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 대구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규모 불법 해외 송금 의혹에 연루된 지점장 출신 직원 A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SBS 취재 결과 검찰은 A씨가 불법 송금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A씨는 이상거래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은행 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자 이를 업체에 알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입 물품 대금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불법 송금한 업자들이 구속된 적이 있지만 은행 내부자의 연루 정황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와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나간 수상한 자금이 65억 달러를 넘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오늘 환율 기준 9조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무역업체 계좌로 넘어간 뒤 거래대금 등 명목으로 빠져나간 방식인데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렸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증빙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은행권은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검찰은 은행마다 불법 송금 액수가 커 또 다른 은행 관계자의 관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자율이 4%가 넘는 예금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선 반길 일이지만 결국 대출이자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 상품 이자율이 연 4.15%에 달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자율을 0.35%포인트 대폭 올린 겁니다. 이번 달에만 정기 예금 상품 금리를 연 4%대로 올린 저축은행은 14곳에 달합니다. 시중은행이 예금 이자율을 연 3% 후반대까지 올리며 제2금융권 금리까지 넘보게 되자 저축은행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이자 높이기 경쟁에 나선 겁니다. 돈 맡길 사람들에겐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대출금리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은행들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 즉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데 은행 예금과 적금 등의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도 따라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달 코픽스는 2.96%를 기록하며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 3% 가까이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매월 쓰는 금액이라든지 생활비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매월 몇십만 원 단위가 좀 더 빠지다 보니까 주식에서 비용을 빼서 갚아야 되나. 예금금리보다는 이제 대출금리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금리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데 상당히 우려가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훨씬 유리한데. 지난달엔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 인상폭이 커지면서 대부분의 시중은행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대출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기로 하면서 뉴욕 증시가 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주가 등락에 따라 세배를 벌고 잃는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어서 위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박규현 씨는 지난해 초부터 해외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기업에 투자하면 국내 주식보다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돈이 나중에 진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은 평소 제 생활과 밀접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할 때 더 마음가짐도 편하고. 지난해 말 전체 투자자 2명 가운데 1명은 20, 30대인 걸로 나타났는데 2년 전보다 무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서학개미 가운데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해외 주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특정 지수 상승 시 수익률이 3배로 껑충 뛰지만 하락 시엔 손실도 그만큼 커지는 종목이 3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큰 돈을 날릴 수 있는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짝이나 마찬가지예요. 홀짝이요. 한 40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손실을 한 절반 정도 봤거든요. 제가 없는 형편이니까 좀. 강한 달러 현상도 변수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앞으로 1년, 2년 정도는 환율이 오르겠지만 그 이유는 다시 환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환차손도 있다는 것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이 커질수록 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읽고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